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우리는 총균세를 읽고 있습니다. 왜 특정 인종, 특정 국가 사람이 세계 주도권을 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진지한 탐구입니다. 네, 제가 왼쪽에는 원소로 된 책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글로 된 책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 내용 1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의 제1장 문명이 싹트기 직전의 세계 상황, 2장은 환경 차이가 다양화를 빚어낸 모델 폴리네이시아, 제3장은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힘의 원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책의 47쪽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서를 살짝 봤더니요. 원서의 이 일부의 시작은 요약글이 좀 없습니다. 요약글이 없고요. 그냥 이렇게 From Eden to 카사마르카라고 돼 있는데요. 챕터 1 그래서 up to the starting line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약간의 요약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번역본에는 요약글이 위에 좀 있어서 설명을 돕습니다. 네, 1장 문명이 싹트기 직전의 세계 상황. 각 대륙의 인간이 살기 시작한 시기가 제각기 달랐던 것은 그 이후에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타임머신을 타고 BC 11,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갔다고 가정하여 당시의 세계 상황을 짐작할 때 과연 각 대륙의 인간 사회에서 오늘날의 무기와 병원, 균, 쇠 등의 단계적 발전 순서와 오늘날의 세계적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밝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본문입니다. 소제목은 인류 역사가 전개된 보정 연대는 BC 11,00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대륙의 역사 전개를 비교하기에 적합한 출발선은 BC 11,000년경이다. 그 다음에 지금 괄호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원서에는 밑에 이제 별표가 되어 있고 각주처럼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책에선 붙였습니다. 네, 설명입니다. 이 책에서 지난 15,000년 동안에 대하여 제시한 연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보정 방사성 탄소 연대가 아니라 모두 이른바 보정 방사성 탄소 연대이다. 보정이라는 얘기는 바로 잡았다는 얘기죠. 두 연대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다만 보정 연대 쪽이 실제 연대에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 비보정 연대에 익숙해진 독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연대보다 더 오래되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연대가 제시될 때마다 이 두 가지 연대를 구별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의 클로비스 유적의 연대는 BC 9,000년경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대는 보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나는 그것을 BC 11,000년경으로 제시한다. 네, 보정했다는 얘기는 바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이 연대는 세계의 몇몇 지역에서 촌락 생활이 시작된 시기, 확실히 남북아메리카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이른 시기, 홍적세 및 최종 빙하기의 말기, 그리고 지질학자들이 현세라고 부르는 시대의 초기 등과 대략 일치한다. 그로부터 몇천 년 이내에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가 적어도 세계의 각 한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 과연 일부 대륙 사람들이 기타 대륙 사람들보다 먼저 출발했거나 분명한 이점을 갖고 있었을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그렇게 먼저 출발한 데서 생긴 간격이 지난 13,000년 동안 더욱 증폭되었고 바로 그것이 얄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인류가 하나의 종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13,000년 전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년에 걸친 각 대륙의 인류 역사를 간략하게 훑어본다. 그 기나긴 세월을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요약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내용을 생략하고 이 책에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동향들만 언급했다. 인류와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들은 아직 멸종되지 않은 세 종의 대형 유인원, 고릴라, 침팬지, 피그미 침팬지이다. 이 유인원의 분포가 모두 아프리카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풍부한 화석 증거와 더불어 인류 진화의 초기 단계가 바로 아프리카에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동물의 역사와 구별되는 인류의 역사는 그곳에서 약 700만 년 전, 괄호 열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략 500만 년에서부터 900만 년 사이에 시작되었다. 그 시기에 아프리카 유인원의 한 부류가 몇 갈래로 나누어졌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현대의 고릴라로 진화했고 두 번째는 현대의 침팬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이 되었다. 고릴라의 계통은 침팬지와 인간의 계통이 분기된 시기보다 조금 먼저 분기되었다. 화석들을 보면 인류로 이어지는 진화 계통은 약 400만 년 전에 실질적인 직립체계를 갖게 되었고 약 250만 년 전부터는 신체 크기와 거기에 알맞게 두뇌 크기가 각각 커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선행 인류를 일반적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등으로 부르는데 각각 그 순서대로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역주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는요, 아프리카의 남쪽 원숭이란 뜻이고요. 호모 하빌리스는 솜씨 있는 사람.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도구의 인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서서 걷는 사람. 네, 이렉트가 똑바로 서다니까 세우다니까 이게 직립보행인 그런 뜻입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신체 크기로 보자면 약 170만 년 전의 단계인 호모 에렉투스가 우리와 같은 현대인에 가장 가까웠지만 두뇌 크기는 아직 우리의 절반에 불과했다. 약 250만 년 전에는 석기가 보편화되었지만 그것은 매우 조잡한 박편석기나 타제석기였다. 동물학적 중요성과 특성으로 판단하면 박편이란 얘기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각주가 없어서요. 박편은 우리말로 잘라냈다는 얘기죠. 타제는 두드려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이상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동물학적 중요성과 특성으로 판단하면 호모 에렉투스는 유인원 이상의 존재였지만 현대인에는 훨씬 못 미치는 존재였다. 약 700만 년 전이었던 인류의 기원으로부터 처음 500만에서 600만 년에 걸친 인류의 역사는 아프리카에 국한되어 있었다.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벗어난 인류의 조상은 화석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의 자바섬에서 발견되어 통상 자바 원인으로 불리우는 호모 에렉투스였다. 가장 오래된 자바 원인 의 화석, 그 다음에 설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바 여인의 화석일 수도 있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자바 원인, 왜냐면요, 자바 원인은 지금 남녀 중립적이지만 영어로는 자바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일 수도 있다라고 부연 설명한 겁니다.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가장 오래된 자바 원인은 일반적으로 약 10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180만 년 전의 화석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엄격히 말하자면 호모 에렉투스라는 명칭은 자바 화석에 해당되는 것으로 호모 에렉투스로 함께 분류되는 아프리카의 화석에는 또 다른 명칭을 붙여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직립보행에는 우리가 이름을 같이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유럽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류의 증거 중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약 50만 년 전의 것이지만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인류가 살았다는 주장도 있다. 유라시아는 별다른 장애물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땅덩어리이므로 아시아에서 인류가 살기 시작했다면 당연히 그와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도 살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의 한 예가 된다. 어떤 과학자가 최초의 X, 영어의 X입니다. 괄호 열고 그 X가 유럽 최초의 인류 화석이든 멕시코에서 작물화된 최초의 옥수수에 대한 증거이든 아니면 그 어느 곳의 최초의 무엇이든,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최초의 X를 발견했다고 주장할 때마다 그런 선언을 들은 다른 과학자들은 그보다 더 오래된 것을 발견하여 그 주장을 깨뜨리려고 한다. 실제로 진정한 최초의 X는 틀림없이 존재하고 그렇다면 그보다 더 오래된 X에 대한 주장은 모두 거짓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X에 대해 해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그것이 더 오래된 X라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작년까지의 오래된 X에 대한 주장들을 일부 또는 전부 반박하고 나선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 고고학자들이 어떤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는 일도 흔하다. 여기서 이제 X란 얘기는 제가 그 유전자 염색체 XY인 줄 알았는데 그냥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 이어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만 년 전 인류의 화석은 두개골이 점점 더 커지고 둥그러지고 각진 부분이 줄어들면서 그보다 오래된 호모 에렉투스의 유골로부터 분기되었다. 50만 년 전 아프리카와 유럽 인류의 두개골들은 현대인의 두개골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호모 에렉투스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종인 호모 사피엔스, 즉 생각하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물론 호모 에렉투스가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한 것이므로 그러한 구별은 사실상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초기의 호모 사피엔스도 세부적인 골격은 아직 우리와 달랐다. 우선 두뇌가 우리보다 상당히 작은 편이었으며 더구나 행동이나 그들이 만든 유물을 살펴볼 때 우리와는 천양지차였다. 가령 얄리의 증조 할아버지들처럼 현대에도 석기를 제작했던 사람들이 50만 년 전에 석기를 보았다면 몹시 조잡하다면서 비웃었을 것이다. 석기와 더불어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의 문화적 업적으로 확실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불을 사용했다는 것뿐이다. 예술도 골기도 그 무엇도 없고 초기의 호모사피엔스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라고는 오직 그들의 유골과 조잡한 석기가 고작이다. 여기서 골기란 얘기는 뼈로 돼 있는 물건들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아직 인류가 살지 않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그곳으로 건너가려면 배가 필요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 어디에도 인류가 살았다는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우선 유라시아 대륙에서 아메리카와 가장 가까운 시베리아에 인류가 살고 있어야 했고 또한 배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물이 얕은 베링 해협이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갈라놓고 있지만 빙하기에는 해수면이 오르내림에 따라 해협이 되었다가 다시 마른 땅으로 변해 드넓은 대륙 간 육교가 되곤 했다. 그러나 배를 만들거나 추운 시베리아에서 생존하는 것은 초기 호모사피엔스의 능력으로는 아직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50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와 서유라시아의 인류는 세부적인 골격에서 서로 달라졌고 동아시아의 인류와도 달라졌다. 13,000년부터 4,000년 전에 유럽과 서아시아에서 살았던 인류는 유난히 많은 유골을 남겼다. 그것이 바로 네안데르탈인이며 때로는 별개의 종인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로 분류되기도 한다. 수많은 만화에서 네안데르탈인을 동굴에서 사는 유인원을 닮은 짐승 같은 존재로 그리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두개골은 우리보다 조금 더 컸다. 또한 그들은 죽은 자를 매장하고 환자를 돌보았다는
강력한 증거를 남긴 최초의 인류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 뉴기니인들의 마제 돌도끼에 비하면, 여기서 이제 마제라는 얘기는 갈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절차탕마 할 때 그 마자입니다. 갈아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현대 뉴기니인들의 마제 돌도끼에 비하면 그들의 석기는 아직도 조잡했으며 각기 뚜렷한 기능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준화된 형태로 만들지도 못했다. 네안데르탈인의 유골보다는 적게 남아있는 동시대 아프리카 인류의 유골 파편이 현대인의 골격과 더 흡사하다. 동아시아 인류의 유골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은 그 수가 더욱 적지만 이것 역시 아프리카 인류나 네안데르탈인의 생김새와는 또 다르다. 그 당시의 생활 양식을 알려주는 가장 잘 보존된 증거물은 남아프리카의 유적지에 쌓여있는 석재, 인공 유물과 사냥한 동물의 뼈다. 10만 년 전의 이 아프리카 인류는 동시대의 네안데르탈인에 비하여 현대인에 더 가까운 골격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석기는 여전히 표준화된 형태를 지니지 못하여 본질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의 조잡한 석기와 다를 바 없었다. 그들의 예술도 보존되어 전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잡아먹은 동물 종의 뼈를 근거로 판단하자면 그들의 사냥 기술은 별 볼 일 없어서 주로 죽이기 쉽고 전혀 위험하지 않은 동물을 사냥 대상으로 삼았다. 들소, 돼지를 비롯한 위험한 동물은 잡지 못했던 것이다. 심지어는 물고기조차 못 잡았다. 해안에 위치한 유적에서도 물고기 뼈나 낚시 바늘은 발견되지 않았다. 동시대의 네안데르탈인과 함께 그들은 아직 완전한 인간이라고 볼 수 없었다. 네, 다음 소제목입니다. 대약진의 시기에 나타난 현생 인류 크로마뇽인입니다. 마침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약 5천년 전이었는데 그것은 내가 대약진이라고 명명한 시기다. 죄송합니다. 5천년이 아니고요. 5만 년입니다. 네, 5천년 제가 당군 할아버지를 생각할 시기가 아니고 그 10배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5만 년입니다. 대약진의 확실한 증거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것은 표준화된 석기와 최초의 보존된 장신구가 출토된 동아프리카 유적이었다. 네, 장신구 다음에요. 타조알 껍질로 만든 구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근동 및 유럽 동남부, 그 다음에는 약 4만 년 전 유럽에서도 그와 유사한 발전상이 나타난다. 그곳의 풍부한 인공 유물들은 완전한 현생 인류라고 말할 수 있는 크로마뇽인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그때부터는 고고학적 유적지에 있는 쓰레기도 점점 더 흥미로워지면서 생물학적으로나 행동면에서나 틀림없이 현생 인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크로마뇽인의 쓰레기 더미에서는 석기뿐만 아니라 골기도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은 만들기 쉬운 형태, 가령 낚싯바늘로 그 다음에 임에도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괄호거든요. 가령 낚싯바늘로 이렇게 돼 있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만들기 쉬운 형태, 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인류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다. 크로마뇽인의 도구는 형태가 다양하고 뚜렷하여 매우 현대적이므로 지금의 우리가 보아도 바늘, 송곳, 조각도구 등으로 기능이 가능해 보인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도구 대신 여러 부분으로 만들어진 손에 쥐고 사용하는 글개 같은 도구가 나타났다. 그러한 크로마뇽 유적의 무기류 중에서 기능을 알 수 있는 것으로는 작살, 투창기, 투창기는 창을 던질 때 사용하는 길쭉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활과 화살까지 등장한다. 그것들은 마찬가지로 여러 부분으로 만들어진 소총을 비롯한 현대 무기의 선조인 셈이다. 안전한 거리에서 동물을 죽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생겼으므로 콧불소나 코끼리 같은 위험한 동물도 사냥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그물, 낚싯줄, 덫 등을 만들 수 있는 끈이 발명됨에 따라
그들의 식단에는 새로이 사냥된 물고기와 조류가 올려졌다. 짚과 꿰매어 만든 의류 등의 유물은 추운 기후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입증하고 장신구와 꼼꼼하게 매장한 유골 등으로 미루어 심미적, 정신적인 면에서도 가히 혁명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존된 크로마뇽인의 산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예술작품이다. 그들의 장엄한 동굴벽화, 조상은 조각상입니다. 악기 등은 오늘날에도 예술로 평가할 만하다. 프랑스 서남부의 라스코 동굴에 그려진 실물 크기의 황소나 말의 압도적인 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벽화의 창조자가 골격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어엿한 현생 인류였음을 당장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5만 년 전부터 10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능력에는 분명히 어떤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그러한 대약진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여기서 그 중요한 문제는 대약진 촉발 원인과 지리적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졸저 제3의 침팬지에서 후두가 완성됨에 따라 현대적 언어를 위한 해부학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언어야말로 인간의 창의성을 구현하는 밑바탕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그 무렵의 두뇌 크기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두뇌의 조직에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현대적 언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약진의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과연 대약진은 지리적으로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인류 집단에서 먼저 발생했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팽창하여 세계의 다른 지역에 살던 선행 인류를 대체하게 되었던 것일까? 아니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오늘날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대약진 이전부터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의 후손일까?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현대인에 가까운 약 10만 년 전 인간의 두개골은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전자를 뒷받침하고 대약진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져 왔다. 분자생물학의 가로 열고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각종 연구 결과도 처음에는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는 증거로 해석되었지만 그런 분자생물학적 발견의 의미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반면에 일부 자연 인류학자들은 수십만 년 전에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살았던 인류의 두개골에 지금도 현대 중국인 및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에게서 각각 발견되는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발견은 현생 인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화되었으며 단 하나의 에덴 동산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현생 인류가 국지적으로 기원한 후에 다른 곳으로 퍼져 다른 유형의 인류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은 유럽에서 가장 뚜렷한 증거를 보이고 있다. 약 4만 년 전에 현대적인 골격을 가진 크로마뇽인이 우수한 무기를 비롯한 각종 발달된 문화적 특성들과 함께 유럽에 진입했다. 그때까지 수십만 년 동안 유럽을 독차지하고 진화해 왔던 네안데르탈인은 그로부터 몇천 년 이내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 결과는 현대적인 크로마뇽인이 훨씬 월등한 기술 및 언어 또는 두뇌를 이용하여 네안데르탈인들을 감염시키거나 죽이거나 대체했음을 강력히 시사하며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 사이의 혼혈 증거는 거의 또는 전혀 남아있지 않다. 이거는 제가 지금 아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은 서로 혼혈했다라는 게 많은데 지금 이 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 유럽인들, 현대 인류의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발견되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책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갑니다. 인류사에 큰 영향 미친 오스트레리아 대형 동물군의 멸종이란 소제목입니다. 대약진 시기는 우리의 조상이 유라시아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인류의 지리적 범위가 처음으로 크게 확대되었던 시기와 일치한다. 그때의 확대 범위는 당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던 오스트레리아와 뉴기니였다. 수많은 유적지의 방사성, 탄소 연대로 미루어봐서 지금으로부터 3만 년부터 4만 년 전에 오스트레리아와 뉴기니에도 인간이 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네,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그보다 좀 더 오래되었다는 주장들도 있지만 타당성이 의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3만 년, 4만 년으로 추정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됐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처음 이곳에 들어온 이후 인간들은 짧은 시간 내에 대륙 전체에 두루 자리 잡게 되었다. 그들은 뉴기니의 열대우림과 고산지대, 오스트레리아의 건조한 내륙지방과 비가 많은 동남부 등 다양한 지역에 모두 적응할 수 있었다. 빙하기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많은 양의 바닷물이 얼어붙었으므로 전 세계의 해수면이 현재보다 수 킬로미터나 낮아졌다. 그 결과 현재 아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보르네오, 자바, 발리섬 사이에 있는 얕은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베링 해협이나 영국 해협을 비롯한 그 밖의 얕은 해협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동남아시아의 본토의 가장자리는 현재 위치보다 1100km가량 동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그런데도 발리 섬과 오스트레리아 사이에 있는 인도네시아 중부의 섬들은 여전히 깊은 해협으로 둘러싸여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 당시에도 아시아 본토에서 오스트레리아와 뉴기니로 건너가려면 최소한 8개의 해협을 지나야 했다. 그 중에서 가장 넓은 해협은 적어도 80km가 넘었다. 그 해협들 때문에 각각의 섬들은 서로 마주보면서도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스트레리아는 어느 시기에나 가장 가까운 인도네시아로의 티모르 섬과 타남바르 제도에서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제도란 얘기는 섬들의 무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스트레리아 뉴기니에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것은 곧 배가 있었다는 뜻이며 현재로서는 그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배가 사용되었다는 증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로부터 3만 년 후, 지금으로부터 13,000년 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세계의 다른 지역, 즉 지중해 연안에서도 배가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된다. 처음에 고고학자들은 오스트레리아, 뉴기니에 사람이 살게 된 것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의 어느 섬 부근에서 뗏목을 타고 물고기를 잡던 몇몇 사람들이 바다로 휩쓸려 나가면서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었다. 더욱 극단적으로 생각하자면 최초의 정착민은 사내 아이를 잉태한 젊은 여자 한 명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우발적 이주설을 믿는 사람들은 약 35,000년 전 뉴기니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자 곧 동쪽에 있는 다른 섬들에도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최근의 잇따른 발견에 놀라게 된다. 그 섬들은 바로 비스마르크 제도의 뉴 브리튼 섬과 뉴 아일랜드 섬 그리고 솔로몬 제도의 북하 섬이었다. 북하 섬은 북하입니다. 북하 섬은 서쪽에 가장 가까운 섬에서도 보이지 않으며 그곳에 가려면 160km가량의 물길을 지나야 했다. 그러므로 초기에 오스트레리아인과 뉴기니인은 육안으로 보이는 섬에 의도적으로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것이다. 또한 뜻하지 않게 보이지 않는 먼 섬으로도 빈번히 이주할 수 있을 만큼 배를 자주 사용했을 것이다. 오스트레리아, 뉴기니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인간이 처음으로 배를 사용했고 유라시아에 도달한 이후 처음으로 다시 범위를 넓혔다는 것 이외에도 아마 또 다른 최초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인간에 의해 최초로 대형동물이 대량으로 멸종한 사실 말이다. 오늘날 우리는 아프리카를 대형 포유류의 대륙으로 첫 손을 꼽는다. 현대의 유라시아에도 대형 포유류는 많다. 물론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평원처럼
눈에 띄게 많지는 않지만 가령 아시아에서는 코뿔소와 코끼리와 호랑이, 그리고 유럽에서는 말코, 솜바닥 사슴과 곰, 그리고 고대까지 있었던 사자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에는 그에 필적할 만한 대형 포유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체중 45kg의 캥거루보다 큰 포유류는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에도 예전에는 거대한 캥거루, 소 정도 크기의 코뿔소를 닮은 디프로토돈트라는 대형 유대류, 유대류는 캥거루 같은 겁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배에 지니고 다니는, 다시 읽겠습니다. 소 정도 크기의 코뿔소를 닮은 디프로토돈트라는 대형 유대류, 그리고 역시 유대류에 속하는 표범 등 다양한 대형 포유류가 있었다. 또한 180kg에 달하는 타조와 비슷한 날지 못하는 새, 거기에 1톤이 나가는 도마뱀, 거대한 뱀, 땅에서 사는 악어 등의 인상적인 대형 파충류도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의 그와 같은 대형 동물들, 이른바 거대 동물군은 인간이 살기 시작한 후에 모두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진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몇몇 고고학 유적은 수십만 년에 걸쳐 축적되어 동물의 뼈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지만 아무리 조심스럽게 발굴해 보아도 지난 3만 5천 년 이내에 멸종된 대형 동물의 흔적이 현재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거대 동물군은 인간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기 시작한 직후에 멸종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대형 동물군이 거의 동시에 사라져 버렸다면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얼른 떠오르는 대답은 처음으로 도착한 인간들이 모두 죽였거나 간접적으로 제거했으리라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의 동물들은 인간 사냥꾼이 없는 곳에서 수백만 년 동안이나 진화했다는 점을 상기하자. 우리는 갈라파고스 섬과 남극 대륙의 조류와 포유류도 그와 같이 인간이 없는 곳에서 진화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어처구니 없을 만큼 온순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만약 자연보호론자들이 신속하게 보호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모조리 전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최근에 발견된 다른 섬들 중에서 신속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여러 동물이 실제로 전멸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리셔스 섬의 도도새는 그러한 희생물의 하나로 거의 멸종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선사시대에 인간이 이주했던 대양섬, 즉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대양 속의 섬의 경우에도 자세히 조사된 곳에서는 한결같이 인간이 이주한 뒤에 한 차례씩 멸종의 시기가 있었다. 그 희생물 중에는 뉴질랜드의 모아새, 마다가스카르 섬의 거대한 여우 원숭이, 하와이의 날지 못하는 대형 거위 등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 현대인들이 두려움을 모르는 도도새와 섬에 사는 물개에게 다가가서 간단히 죽일 수 있었듯이 선사시대 인간들도 두려움을 모르는 모아새나 거대한 여우 원숭이에게 다가가서 간단히 죽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에 존재했던 거대 동물의 최후에 대한 한 가지 가설은 그 동물들도 약 4만 년 전에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이했으리라는 것이다. 그 경우와는 달리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의 대형 포유류는 현대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그 동물들이 선행 인류와 더불어 수십만 또는 수백만 년 동안 함께 진화했기 때문이었다. 우리 조상들의 사냥 기술은 처음에는 아주 한심한 수준이었다가 서서히 향상되었으므로 동물들에게는 인간에 대한 공포심을 진화시킬 시간이 넉넉했다. 그러나 도도새, 모아새, 그리고 아마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의 거대 동물들은 진화의 측면에서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 갑자기 잘 발달된 사냥 기술을 지니고 쳐들어온 현생 인류와 맞닥뜨리는 불운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에서는 이러한 남획설에 대한 반론도 없지 않다. 비판자들은
아직 아무도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의 멸종한 거대 동물의 뼈에서 인간에 의해 학살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한 적이 없으며 하다못해 그 동물들이 인간과 동시대에 살았다는 증거조차 발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것에 대해 남핵설의 옹호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만약 그러한 전멸이 오래전에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가령 4만 년쯤 전, 그것도 몇천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면 지금에 와서 그 살해 현장을 발견하기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면 비판자들은 이렇게 반론을 편다. 어쩌면 그 대형 동물들은 이미 만성적으로 건조했던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심한 가뭄이 닥쳤다든가 하는 기후변화에 굴복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논쟁은 끝이 없다. 개인적으로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거대 동물들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역사상 수천만 년에 걸쳐 무수한 가뭄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다가 어째서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최초의 인류가 도착한 시기에 거의 혹은 적어도 수백만 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한꺼번에 죽어버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거대 동물들은 건조한 중앙 오스트레일리아뿐만 아니라 비가 많은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와 뉴기니에서도 멸종했다. 그들은 사막에서부터 한랭, 강우림, 열대우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식지에서 예외 없이 멸종했다. 그러므로 그 대형 동물들은 식량 사냥으로 직접적으로 혹은 인간에 의한 산불이나 서식지 변경의 결과로 간접적으로 인간 때문에 전멸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앞으로 확인하게 되겠지만 남핵설이 옳든 기후설이 옳든 간에 아무튼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의 대형 동물이 모두 사라진 것은 그 이후에 인류사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멸종으로 인하여 가축화가 될 만한 대형 야생동물들이 모조리 사라졌고 결국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의 원주민들에게는 토종 가축이 단 한 종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남아메리카의 인류 기원을 알려주는 클로비스 유적입니다. 그러므로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에 비로소 인간이 살게 된 것은 대약진의 시기에 이르러서였다. 그리고 곧이어 인류의 범위가 확장된 곳은 유라시아의 극한 지방이었다. 네안데르탈인은 빙하기에 살면서 이미 추위에 적응했지만 독일 북부 및 키예프 이북으로 진출하지 못했다. 여기서 키예프는요, 지금의 우크라이나입니다. 옛날 그래서 거기를 이제 키예프 공국 그랬던 곳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네안데르탈인에게는 바늘, 꿰매어 만든 의류, 따뜻한 집 등을 비롯하여 극한 기후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 없었다. 한편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었던 해부학적 현생 인류는 약 2000년 전에, 물론 더 오래되었다는 주장 때문에 논란도 있지만 약 2000년 전에, 약 2만 년 전에 시베리아로 퍼져나갔다. 유라시아의 털 매머드와 털 콧불소가 멸종한 것도 그러한 인류의 팽창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에도 사람이 살게 되면서 인류는 이제 주거가 가능한 5대륙 중에서 3대륙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나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계산했고 또한 남극 대륙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인간이 도달할 수 있었으며 예나 지금이나 자급적인 인구 집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예 생략했다. 그리하여 남은 대륙은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뿐이었다. 그 두 대륙은 확실히 인간이 마지막으로 살게 된 곳이었다. 구세계, 즉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대륙으로부터 남아메리카에 이르기 위해서는 배, 심지어는 인도네시아에도 4만 년 전까지 배가 있었던 증거가 없고 유럽에서는 그보다 훨씬 뒤처진 것을 감안한다면 배를 이용하여 바다를 건너거나 우선 시베리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후에 베링 육고를 건널 수밖에 없었다는 명백한 이유 때문이다. 여기 각주가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각주가 있는데 제가 좀 넣어서 매끄럽게 읽으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읽었고요. 시베리아는요 2만 년 전까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4,000년부터 35,000년 전에 어느 시대에 남북아메리카에 처음으로 인간이 살기 시작했는지는 불확실하다. 남북아메리카에 인간이 살아있음이
살았음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최고 유적은 BC 12,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알래스카 유적들이다. 그 다음으로 캐나다 국경 이남의 미국 및 멕시코 지역에서 BC 11,000년 직전 몇 세기 동안의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유적들이 남아있다. 후자에 속하는 유적들은 통칭 클로비스 유적이라고 부른다. 당시의 특징인 커다란 돌 창초옥이 처음 발견되었던 뉴멕시코주 클로비스시 부근의 전형적인 유적에서 딴 이름이다. 지금은 수백 개의 클로비스 유적이 알려져 있으며 미국 본토의 전체 48개 주와 남쪽으로는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두루 분포되어 있다. 인간이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곧 이어 아마존강 유역과 파타고니아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클로비스 유적들은 그때부터 남북 아메리카에 처음으로 사람이 살았으며 그 사람들은 급속히 증가하고 확산되어 두 대륙에 두루 퍼졌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클로비스인의 후손들이 채 10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미국 캐나다 국경으로부터 약 13,000km나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파타고니아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놀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거리는 해마다 13km씩 나가도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 정도는 먹을 것을 찾아 나선 수렵 채집민이 단 하루 동안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하찮은 거리다. 또 한 가지, 남북 아메리카의 사람들이 그토록 급속하게 많아져서 결국 일부는 파타고니아 쪽으로 계속 남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처음에는 놀랄만하다. 그러나 인구 성장도 실제 수치를 생각해보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만약 평균적으로 약 2.6 제곱평방미터, 다시 읽겠습니다. 2.6 제곱 킬로미터의 면적에 수렵 채집민 한 명씩의 인구 밀도 로 남북 아메리카 전역에 퍼졌다면 그 전체 인구는 약 1,000만 명에 달한다. 네, 중간에 인구 밀도 다음에 설명이 있습니다. 현대의 수렵 채집민에게도 살아가기에 조금 벅차겠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렵 채집은 농사와 다르게 좀 범위가 넓어야 되겠죠. 자기의 그 사냥 지역이. 그래서 지금 그 규모를, 면적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설령 최초의 이주민들이 겨우 100명이었고 해마다 1.1%의 비율로 수요가 늘어났더라도 그 후손들이 인구 성장의 한계인 1,000만 명에 이르기까지는 1000년도 안 걸린다. 더구나 1.1%라는 인구 증가율도 낮게 잡은 것이다. 가령 영국 전함 바운티호의 폭도들과 그 타히티인 아내들이 피케언 섬에 이주했을 때와 같이 현대에 이르러 천여지의 사람들이 처음 이주하게 되었을 때는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3.4%에 달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클로비스 수렵민의 유적 중에서 그들이 살기 시작한 후 처음 몇 세기 동안의 유적이 많은 것은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 마오리족의 조상들이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 고고학 유적이 많은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이렇게 초기 유적이 많은 점은 훨씬 더 오래전에 해부학적 현생 인류가 유럽으로 이주한 시기,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에 인간이 살기 시작한 시기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클로비스 현상 자체, 그리고 그 현상이 남북 아메리카에 두루 확산된 일은 역사상 천여지에 인간이 살기 시작했던 각 시기에 대해 확인된 여러가지 내용과 모든 면에서 일치한다. 그렇다면 클로비스 유적이 BC 16,000년이나 BC 21,000년에 1000년 이전이 아니라 BC 11,000년 직전의 몇 세기에 그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시베리아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추웠으며 홍적세에 빙하기에는 만년빙이 캐나다 전역을 빈틈없이 뒤덮어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장애물이었던 때가 많았다는 점을 상기하자. 극한의 추위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생긴 것은 약 4만 년 전 해부학적 현생 인류가 유럽에 진입한 시기였고,
시베리아에 사람이 살게 된 것이 그로부터 2만 년 후였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확인했다. 결국에는 그 초기 시베리아인들이 오늘날에도 80km에 불과한 베링 해협을 물길로 건넜거나 베링 해협이 마른 땅이었던 빙하기에 도보로 건너서 알래스카로 넘어갔던 것이다. 베링 육교는 사라졌다, 나타났다 했지만 열려있는 동안에는 최고 폭이 1600km에 달했을 것이며 광활한 툰드라에 덮여 있어서 추위에 적응한 사람이라면 쉽게 건널 수 있었을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BC 14,000년경에 이르러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육교는 물에 잠겨 다시 해협이 되었다. 초기 시베리아인들이 알래스카로 걸어서 갔든 배를 타고 왔든 간에 알래스카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가장 오래된 것은 BC 12,000년경의 것이다. 그로부터 머지않아 캐나다 만년빙에는 얼음이 녹은 부분에 남북으로 긴 통로가 생겼고 최초의 알래스카인들은 그곳을 통과하여 마침내 대평원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 지점이 바로 오늘날 캐나다의 에드먼턴시에 있는 유적 부근이었다. 그것으로 현생 인류에게는 알래스카와 파타고니아 사이에 남아있던 최후의 거대한 장애물이 사라진 셈이었다. 에드먼턴의 개척민들은 대평원에서 우글거리는 수많은 사냥감들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번영을 누리며 그 수가 늘어나서 차츰 남쪽으로 퍼져나가 마침내 서반구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콜럼버스 현상의 또 다른 특징은 캐나다 만년빙 이남에 처음으로 인간이 살기 시작했을 때의 우리의 예상과 일치한다.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가 그랬듯이 남북 아메리카에도 처음에는 대형 포유류가 아주 많았다. 약 15,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서부는 오늘날의 아프리카 세렝게티 평원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코끼리떼와 말떼가 수두룩하고 그 뒤를 사자와 치타들이 쫓아다니고 낙타나 거대한 육지 나무늘보와 같이 이국적인 종도 많았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에서 그랬던 것처럼 남북 아메리카에서도 그러한 대형 포유류는 대부분 멸종하고 말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멸종 시기는 아마 3만 년 전보다 빨랐지만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약 12,000년부터 17,000년 전이었다. 아메리카에서 멸종된 포유류들의 뼈는 대단히 많이 발견되고 또한 유난히 정확하게 연대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 멸종 시기는 BC 11,000년경이었던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 가장 정확하게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랜드 캐니언 일대의 세스타 육지 나무늘보와 해링턴 사냥으로 둘 다 BC 11,000년에 한두 세기 동안에 모두 사라졌다. 우연이든 아니든 간에 실험상의 오차를 참작하면 그 연대는 클로비스 수련민이 그랜드 캐니언 일대에 도착한 시기와 일치한다. 늑골 사이에 클로비스 창촉이 박힌 메모대 유골이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도 그러한 연대의 일치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입증한다. 남북 아메리카에서 남하하던 수련민들은 일찍이 인간을 보지 못했던 대형 동물들을 만났고 아메리카의 이 동물들을 쉽게 죽일 수 있음을 알고 전멸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그에 대한 반론은 아메리카의 대형 포유류가 최종 빙하기가 끝날 때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했다는 주장이다. 때마침 그 시기도 바로 BC 11,000년경이었다. 중간에 설명이 있는데요. 이건 좀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현대 고생물학자들의 판단이 흐려지도록 BC 11,000년 우연히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기가 이어갑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남북 아메리카 거대 동물군의 멸종에 관한 기후설에 대해서는 또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의 경우와 똑같은 의문을 품고 있다. 남북 아메리카의 대형 동물들은 이미 22회에 걸친 빙하기를 겪으면서도 살아남았다. 그런데 인간이 정말 무해였다면 왜 하필 23번째에 와서 대부분이 한꺼번에 멸종되었을까? 어째서 최종 빙하기가 끝나면서 여기서 이제 23번째라는 얘기는 빙하기가 23번 있었고 그 이전에 22번은 버텼는데 23번째 지금 빙하기와 함께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최종 빙하기가 끝나면서 서식지가 좁아진 곳에서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넓게 확장된 곳에서도 모두 똑같이 사라졌을까? 따라서 나는 이것이 클로비스 수련민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논쟁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떤 이론이 옳든 간에 나중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가축화할 수도 있었을 대형 야생 포유류 종의 대부분이 그렇게 없어지고 말았다. 네, 다음 소제목은 클로비스 수련민들은 최초의 아메리카인이었을까? 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클로비스 수련민들이 정말 최초의 아메리카인이었느냐는 점이다. 누가 나서서 최초의 어떤 것을 주장할 때마다 항상 그렇듯이 남북 아메리카에서 클로비스 시대 이전에 인류 유적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해마다 새로 등장하는 주장들 중에서 몇몇은 처음에 발표될 때는 정말 그럴듯해서 학자들을 들뜨게 만든다. 그러다가 예외 없이 판단상의 문제가 부각된다. 유적에서 발견한 도구라고 발표된 것들은 정말 인간이 만든 도구였을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긴 돌의 형태였을까? 발표된 방사성 탄소 연대는 정말 정확한 것일까?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에 흔히 따르는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그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 연대가 정확하다면 그것은 가령 9,000년 전에 실제로 만들어진 석기 옆에 있던 15,000년 묵은 숯덩어리의 연대가 아니라 정말 인간이 만든 생산물의 연대일까? 그런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클로비스 시대 이전의 주장에 대해 자주 인용되는 전형적인 예를 하나 살펴보자. 브라질의 페두라 프라다 석굴에서 고고학자들은 틀림없이 인간이 그려놓은 동굴 벽화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또한 절벽 아래 쌓여있는 돌 무더기에서 조잡하나마 도구일 수도 있는 여러 형태의 돌을 찾아냈다. 그들은 화덕도 함께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곳에서 나온 수체 방사성 탄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 약 3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페드라 프라다에 대한 논문들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과학 잡지 네이처에도 실릴 정도였다. 그러나 절벽 밑에서 발견된 그 돌 중에서 클로비스 촉이나 크로마뇽인의 도구처럼 분명 인간이 만든 도구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수십만 년에 걸쳐 수백만 개의 돌이 높은 절벽에서 떨어진다면 그 중에 다수는 밑에 있던 돌과 부딪혀 쪼개지거나 부서질 것이고 그 일부는 인간이 쪼개거나 부수어 만든 조잡한 도구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서유럽과 아마존 강 유역의 다른 유적에서 동굴 벽화에 실제로 사용된 물감으로 방사성 탄소 연대를 측정했지만 페드라 프라다 유적에서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없었다. 그 지역에서는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숯을 만들어내고 그 숯은 바람이나 하천에 휩쓸려 동굴 속에 또 들어가게 마련이다. 페트라 프라다에서 발견된 35,000년 전의 숯이 틀림없이 동굴 벽화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원래의 발자국들은 여전히 그 주장을 굳게 믿고 있지만 그 발굴에 참여하지는 않았어도 클로비스 시대 이전에 대한 주장을 믿었던 일군의 고고학자들이 최근에 그 유적을 찾아가 본 후에는 그곳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게 되었다. 요즘 북아메리카에서 클로비스 시대 이전의 유적일 것으로 가장 신뢰받고 있는 곳은 펜실베니아주의 메도크로포트 석굴이다. 그곳에서는 인간과 관련된 방사성 탄소 연대가 약 16,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메도크로포트에서는 여러 지층을 조심스럽게 발굴했는데 그 속에서 출토된 수많은 인공 유물을 부인하는 고고학자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오래된 방사성 탄소 연대 때문에 학설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연대와 관련된 식물종이나 동물종은 16,000년 전에 빙하기에 살았던 종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온화한 기후에서 살던 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았던 가장 오래된 시기의 지층에서 출토된 목탄 샘플도 사실은 클로비스 이후의 목탄에 더 오래된 탄소가 섞인 것이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남아메리카에서 클로비스 시대 이전의 유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곳은 칠레 남부의 몬테베르데 유적이다. 그것은 적어도 15,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곳 역시 현재로서는 많은 고고학자들이 믿을 만한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과거에 실망을 거듭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남북 아메리카의 클로비스 시대 이전에도 정말 인간이 살았다면 어째서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 고고학자들은 북아메리카 서부의 클로비스 유적 수십 개, 에팔레차 산맥의 여러 석굴, 캘리포니아 해안의 유적 등 각각 BC 11,000년부터 2000년의 것이 명백한 수백 개의 아메리카 유적을 발굴했다. 그 중에 많은 유적에는 틀림없이 인간이 살았던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지층도 있었다. 그 밑에 더 깊고 오래된 지층에서도 틀림없는 동물의 유골들이 출토되었지만 인간의 흔적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남북 아메리카에서 클로비스 시대 이전에 증거가 박약한 것은 유럽에서 그러한 증거가 강력한 것과 대조된다. 유럽의 경우에는 BC 11,000년경 남북 아메리카에 클로비스 수련민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현생 인류가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수백 개의 유적이 있다. 그보다 더 현저한 것은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에서 발견되는 증거들이다. 그곳에 있는 고고학자의 수는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 소수의 고고학자들이 클로비스 시대 이전의 것이 분명한 유적을 대륙 전역에서 100여 개나 발견했던 것이다. 초기 인류가 헬리콥터를 타고 중간에 다른 모든 지역을 건너뛰어 알래스카에서 메도 크로포트나 몬테베르데까지 단숨에 날아가진 않았을 것이다. 콜럼버스 시대 이전에 인류가 이주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클로비스 시대 이전에 인류가 지금껏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선례가 없는 그 어떤 알지 못할 이유 때문에 수천 년 또는 수만 년에 걸쳐 낮은 인구 밀도를 유지했거나 어쨌든 고고학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그들이 클로비스 시대 이전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다른 유적들과 더불어 몬테베르데와 메도크로포트도 결국에는 재평가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가망성이 없는 발상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남북 아메리카의 클로비스 시대 이전에도 정말 사람이 살았다면 지금쯤은 많은 곳에서 그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어느 쪽의 판단이 옳든 클로비스 시대가 그 이후 아메리카의 선사시대 역사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다. 결국 두 가지 중 하나이다. 남북 아메리카에는 BC 11,000년경부터 처음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곧 대륙 전역에 퍼졌거나 그보다 다소 일찍, 즉 클로비스 이전 시대 용어자들은 대부분 15,000년부터 20,000년 전 혹은 30,000년 전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더 이른 시기를 진지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게 중간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남북 아메리카에는 BC 11,000년경부터 처음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곧 대륙 전역에 퍼졌거나 그보다 다소 일찍 최초의 이주가 시작되었지만 클로비스 시대 이전의 이주민들은 BC 11,000년경에 이르기까지 그 수가 매우 적었거나 눈에 띄지 않았거나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대륙 다섯 대륙 가운데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선사시대 인류 역사가 가장 짧았다. 여기서 이제 작은 결론을 작가가 내립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대략적으로 BC 11,000년, 즉 지금부터 13,000년 전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북 아메리카를 점유하는 것과 동시에 각 대륙에서 주거가 가능한 지역과 대륙에 딸린 섬,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뉴기니 동쪽에 이르는 대부분의 대양섬에는 사람이 살게 되었다. 세계 각지의 나머지 섬들에도 사람이 이주하게 된 것은 현대에 이르러서였다. 지중해의 크레타, 키프로스, 코르시카, 사르데냐 등의 섬들은 BC 8,500년부터 4,000년이었고 카리브해의 섬들은 BC 4,000년경부터 폴리네시아와 미크로네시아의 섬들은 BC 1200년부터 1000년, 마다가스카르 섬은 AD 300년부터 800년의 어느 시기,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AD 9세기였다.
아마도 현대 이누이트족의 선조였을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BC 2000년경 북극 지방 최북단까지 두루 퍼졌다. 그리하여 마지막 700년에 걸쳐 유럽의 탐험가들을 기다리고 있던 유일하게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은 아조레스 제도와 세이셸 제도처럼 대서양과 인도양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있는 섬들과 남극 대륙뿐이었다. 다음 소제목은 이제 남보다 먼저 출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입니다. 그렇다면 각 대륙에 인간이 살기 시작한 시기가 제각기 달랐던 것은 그 이후의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어느 고고학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BC 11,000년경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세계 여행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시 세계 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그 고고학자는 각 대륙의 인간 사회에서 총기, 병원, 균, 쇠 등을 발달시키는 순서와 오늘날의 세계적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 그 고고학자도 남보다 먼저 출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지도 모른다. 만약 이른 출발이 중요한 것이라면 아프리카는 엄청나게 유리했다. 다른 대륙보다 적어도 500만 년이나 일찍부터 선행 인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생 인류가 약 1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여 다른 대륙으로 확산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로 인하여 그동안 다른 곳에서 축적되었던 유리한 점들은 모두 사라지고 아프리카인들은 다시 남보다 먼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던 셈이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유전적 다양성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인간이 다양할수록 전체적으로 더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고고학자는 다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남보다 먼저 출발한다는 것은 이 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그러한 경주의 비유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만약 먼저 출발한다는 말이 최초의 개척자 몇 명이 도착한 후 한 대륙 전역으로 사람이 퍼진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면 그 시간은 비교적 짧은 편이다. 예를 들자면 신세계 전역에 사람이 가득 차는 데에는 채 1000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먼저 출발한다는 말이 그 지역의 조건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면 극단적인 환경에서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다. 가령 북극 지방의 사람이 살기까지는 북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의 모든 사람이 살게 된 후로부터 9,000년이 더 걸렸다. 그러나 일단 현생 인류의 창의성이 발전된 후에는 다른 지역들을 탐사하고 적응하는 일도 신속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마오리족의 조상이 뉴질랜드에 도착한 후 쓸만한 돌이 나오는 곳을 모두 발견하는 데에는 1세기도 채 안 걸린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험한 지형을 가진 곳에서까지 모아새를 단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키는 데에는 그로부터 다시 몇 세기밖에 안 걸렸다. 그리고 해안지방의 수렵 채집 사회에서 새로운 식량 저장 방식들을 활용하는 농경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 형태를 분화시키는 것도 몇 세기로 충분했다. 그러므로 그 고고학자는 남북 아메리카를 바라보면서 아프리카는 엄청나게 출발이 빠르긴 했지만 길어도 1000년 이내에 최초의 아메리카인들에게 추월당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른다. 그 이후에는 남북 아메리카의 면적이 괄호 열고 아프리카보다 50%나 더 넓고 환경도 훨씬 다양하므로 아메리카 원주민이 아프리카인보다 유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고학자는 유라시아 쪽으로 돌아서서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유라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다. 아프리카를 제외하면 그 어느 대륙보다도 오랫동안 인간이 살았다. 인류가 유라시아에 이주하기 전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100만 년 동안이나 인간이 살고 있었지만 그 당시 선행 인류는 매우 원시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그 기간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고학자는 12,000년부터 2만 년 전에 유럽 서남부에서 활짝 꽃피어 저 유명한 예술작품과 복잡한 도구를 낳았던 후기 구석기 시대를 바라보며 어쩌면 유라시아가 국지적으로나마 그때부터 이미 앞서가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를 바라보면서 우선 그곳의 면적이 좁다는 것,
더구나 많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지대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 대륙의 고립성,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시기가 아프리카나 유라시아보다 늦었다는 것 등을 눈여겨보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고고학자는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의 발전이 더딜 것을 예측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인과 뉴기니인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적어도 유럽의 크로마뇽인과 같은 시기에 동굴 벽화를 창조하고 있었다. 조너선 킹덤과 팀 플래너리는 아시아 대륙붕에 있는 여러 섬으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로 이주하기 위하여 인류는 우선 인도네시아 중부의 여러 섬에서 만나게 된 각종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새로운 환경은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해양 자원, 산호초, 망그로브 숲 등을 간직한 미로처럼 복잡한 해안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망그로브 숲은요, 또 설명이 있습니다. 망그로브는 열대산 홍쑥과 리조포라 속에 속하는 관목의 총칭으로 습지나 해안에서 뿌리가 지상으로 뻗어 숲을 이루어 홍수림으로도 불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망그로브는 아마 TV에서 요즘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물가에 살고 있는 이상한 숲 형태를 띠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어갑니다. 인도네시아의 각 섬들과 그 동쪽의 이웃한 섬 사이의 해협들을 차례차례 건너가면서 이 주민들은 각각의 환경에 새로 적응했고 섬을 사람들로 채운 다음 다시 다음 섬으로 이주했다. 그것은 그때까지 선례가 없었던 연속적 인구 폭발의 황금 시대였다. 어쩌면 그와 같은 이주, 적응, 인구 폭발의 순환이 대약진을 야기했고 그때부터 반대로 서쪽의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로 확산되었는지도 모른다. 만약 이러한 각본이 옳다면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는 엄청나게 앞서가기 시작했을 것이며 대약진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인류의 발전을 계속 촉진시켰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시간을 BC 11,000년으로 거슬러 돌아간 관찰자는 어느 대륙의 인간 사회가 제일 빨리 발전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 어느 대륙에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결과를 이미 보았으므로 유라시아가 제일 빨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유라시아 사회가 더 빨리 발전한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해본 BC 11,000년으로 돌아간 고고학자가 짐작했던 단순한 원인들이 아니라 진짜 원인들이 따로 있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그러한 진정한 원인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네, 앞에서 설명이 조금 복잡하게 됐지만 지금 이제 드디어 문명이 생겨납니다. 지금부터 13,000년 전, 그때까지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을 좀 길게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부의 2장 환경 차이가 다양화를 빚어낸 모델 폴리네시아 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편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